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 오후 7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훈 목사가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 재판장 정총영은 24일 오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광훈 목사에 대하여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그 무죄 선고의 법리가 1심과 거의 같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려면 대상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면서 정광훈 목사가 밝힌 자유우파 진영은 보수적 성향의 정당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가 모호해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소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무리하게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간첩이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사회적 영향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만큼 비판적 발언이 용인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간첩이다,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명이니까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 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그 직위의 무게가 대단하고 그 사람의 이념은 정책의 뿌리가 되어가지고 한 나라를 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중대한 인물의 가장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 하는 움직일 수 없는 법리를 다시 인용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아니는 사안을 왜 기소를 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해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재판하고 괴롭혔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작년 12월, 올해 1월 광화문광장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전 목사는 2018년 선거법 위반 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10년 동안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인데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이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을 찍자 이렇게 하면 선거운동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애국정당을 찍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선거운동이 되느냐 이겁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작년 10월에서 12월 광화문 집회에서 한 발언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하여 간첩,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 언론이 작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2년 전입니다. 1심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미가 모호하여 선거운동 대상이 되는 정당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다만 간첩 공산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례가 아주 근사합니다. 이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0일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재판장 허선아, 전헌자, 최지현, 서울중앙지법 제34 형사부의 판결문입니다. 자, 요거를 조금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문재인입니다. 지금 판결문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즉 2019년 12월 28일자 집회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 문재인 주사파 일당이 지금 와서 김일성을 선택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원래 좌파, 종북, 빨갱이들은 거짓말의 선수들입니다.
김일성도 거짓말, 박헌영도 거짓말, 문재인도 거짓말쟁입니다.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게 부인을 보내서 참배를 하게 하는가 하면은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국이가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시킨다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자, 그러면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판단. 위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때의 사실적시란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혹은 평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그것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하는 점은 앞서 관련 불미에서 살핀 바와 같다. 먼저 공산화의 문헌적 사전적 의미는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함 혹은 그렇게 되게 함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만으로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이리적이고 확정적인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날의 집회에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점의 근거로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게 부인을 보내 참배를 하게 하였다. 공산주의자 조국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시도했다. 조국이 쓴 논문을 보면 대한민국을 반드시 공산화시킨다고 쓰여 있다는 점을 각각 들었다. 그런데 위 각 근거들의 진위 여부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위와 같이 제시된 근거들에 기초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점은 분명한 바, 즉 동일한 기초사실에 근거하면서도 다른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면 이는 이미 사실의 적시로서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위와 같은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어떠한 증거에 의하여 그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힘들다. 여러분 좀 복잡하죠? 그건 간단합니다. 이게 사실 적시냐 의견 표명이냐는 겁니다. 문재인이 간첩이다. 공산화를 시도한다. 이 사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이 사람을 죽였다든지 문재인이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간첩에 가깝다. 그러니까 공산화로 시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평가고 의견의 표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 표명이나 평가는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의견을 딱 분리를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주장한 것은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것은 무죄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적시와 의견 표명을 구분한 겁니다. 한편 이 부분 발언과 관련하여서도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적시한 기초 사실만으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만 검사는 이 부분 공소 제기에 있어서도 위 공산화 시도 발언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 부분의 허위성을 이 사건의 판단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였고 이에 그 허위성 여부는 입증의 대상이 되지도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해자의 부인이 윤희상의 묘소에 참배한 사실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국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사회주의 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뭐냐면은 간첩 또는 공산화라는 그 정광훈 목사가 그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예컨대 문재인 부인이 윤희상의 묘소에 친북인사 윤희상의 묘소에 참배한 사실, 그리고 조국이 말하자면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해 있다는 등등의 이런 주장을 열거를 했는데 그 내용이 거짓말이면은 그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든 사실이 허위일 때는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지만은 거기 예를 든 것도 사실이더라. 또 검찰이 그게 허위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죄다. 이런 이야기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즉 문재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하지 아니한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들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법리를 아울러 보태어 보면은 피고인이 한 피해자가 공산화를 시조했다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검사는 전쟁을 경험하고 지금도 분단 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떤 사람을 간첩 또는 간첩 행위를 하고 있다거나 공산화를 시도하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간첩, 공산화 등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부정적 표현을 했다 해서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인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누구를 간첩 또는 공산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작용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부당한 표현이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사람을 잡아 넣는다든지 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더구나 상대방이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은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고 대통령의 비판 사안 중에서 이념이 가장 큰 문제고 이념이 잘못된 대통령이 앉아버리면은 즉 민주투사로 위장한 간첩이 청와대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뒤집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심에 관한 한 국민들이 거의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지입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고영주 변호사가 2013년에 어떤 애국단체 집회에서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만 낙선된 문재인 씨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수사 경험에 비춰서 이 사건도 고발이 되어 가지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판단의 근거는 대통령의 이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비판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한 거죠. 대한민국은 이 비행기에 비교하면은 그 조종실에서 조종관을 잡은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의 사상이 공산주의자라면은 5천만이 탄 비행기를 몰고 남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표를 팔았는데 조종관을 잡자마자 북쪽으로 돌려버리면은 그 조종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타고 있는 5천만 승객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조종관을 잡기 전에 저 조종사가 간첩이냐 공산주의자냐 하는 것은 활발하게 논의돼야 되고 설사 조종관을 잡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냐 간첩이냐 하는 논의는 거의 성역 없이 언론 자유의 범위 안에서 토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판례를 남기도록 한 전광훈, 고영주 변호사 두 사람은 의인입니다. 감사합니다.